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관리한 위장 사업자 이름의 차명 계좌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댓글부대 운영비 52억 원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발견된 겁니다. 국정원은 실제 위장 사업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댓글 운영비를 유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관리했던 위장 사업자 명의의 계좌는 여러 개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의 위장 계좌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공작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금융 계좌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핵심은 해당 계좌들의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했거나 국정원의 불법 공작들이 더 확인될 수 있어 수사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도 국정원의 위장 사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총선 대비 작전 지침 문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 9일 결재한 이 문건엔 2012년 3월 12일부터 총선 당일인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사이버사 심리전단 인력 전체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총선 개입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겁니다. 하루 뒤인 2012년 3월 10일 역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협조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 총선 개입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 이슈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했던 겁니다. TF는 또 김 전 장관이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01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은 팀 내 수사관이 대선 개입 지시 여부를 조사하려 하자 왜 대선 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수사관은 수사팀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남긴 우 전 수석은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6시간 가까운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국정원 쪽에서 알아서 보고했으며 나머지 혐의 역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찰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와 함께 우 전 수석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우 전 수석에게 기습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당시 함께 수색한 차량에선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한 2달 전 방송이었나요? 드론 예. 드론 상용화에 대한 우리가 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실생활에 있어서의 드론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등량도라고요. 등량도. 그 섬의 우편물을 드론이 갔다가 날른 거예요. 4km를 건너가지고. 8분 만에 바다를 걸어질러서 섬마을 밭에 내려 우편 배달부를 한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이 드론이라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개발된 나라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환경 자체가 섬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서만 움직이니까 뭐 효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따졌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되게 떨어져 있는 비행체예요. 드론이.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섬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산간지방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섬마을에 드론이 우편물을 배달했다? 괜찮은데 이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등량도에 있는 우체국에서는 매일 왕복 17km를 80분 배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53통의 소포 등기를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등량도가 고흥에 있거든요. 고흥 하면 떠오르는 섬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고흥에 섬이 있어요? 고흥에 섬이 있죠. 고흥은 유자로 유명하죠. 유자. 고흥 유자. 고흥 앞바다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설옥도입니다. 그게 남쪽에 있고요. 지도상으로만 보면 서쪽에 있는 게 바로 등량도인데 지도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고흥이고요. 내륙이고 땅이고 묻히고 여기가 등량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4km 정도 되는 거를 드론으로 갔다가 날랐다. 시범사업 같은 걸로 한번 해보는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왜 섬은 특히 이런 섬은 배가 뭐 하루에 한 번이나 들어가나? 우편물 한번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요거는 시범사업이긴 한데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편지 보내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이런 걸로 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택배 개념. 응급의약품 같은 거. 각 보건지소들이 이렇게 작게나마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네트워크는 다 갖춰져 있는데 실물이 움직이는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 응급의약품 같은 게 이 바로바로 필요한 그 순간에 즉시에 보급될 수 있다고 하면 복지 측면에서도 굉장한 진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드론으로요, 그 섬 또는 산골 마을 이런데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겨울철에는 눈이 온다거나 예. 섬에서는 무슨 태풍주의보가 분다거나 이럴 때 드론을 통해 가지고 급한 것 사실 우편물 배달하려고 뭐 이걸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 우편물이라는 게 다 예. 고지서밖에 꽃편지지에 편지 보내는 거 그런 건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이게 드론 우편 상용화 시기가 2022년이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아울러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성장은 사실 알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정책을 연속성장해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패러다임들을 깨고 과감하게 뭔가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좀 비아냥거리는 게 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창조경제. 실제로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조경제도 애매하지만 혁신성장도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좀 속도를 좀 내가지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줘라 이런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이 있을 만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공산품 위주의 그런 성장 말고 또는 뭐 건설, SOC 위주의 성장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의 아직까지는 그 IT 산업의 피크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다시 이어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슈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을 다 장악해가면서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중국발 그리고 러시아나 유럽 쪽에서 드론 레이싱이라는 스포츠가 새로 유행을 하면서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드론 레이싱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 끄트머리까지 가거나 충청도까지 가야지만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벤트로 그 인천에서도 그렇고 저 서울 외곽에서 그 드론 레이싱 이벤트가 열리고 있거든요. 규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규제를 적용해야지 그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일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 드론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 협회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이 게임들도 많이 생겨서 앞으로 재미있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드론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680억 원 삭감됐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요? 너무 아쉬워요. 왜요? 더 할 수 있었는데.
앞에 일자 정도는 붙이거나 뒤에 영어를 하나 붙이거나. 이 사람이 역시 우리 개망난이는 생각이 짧아. 왜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때 국정원이 현재 열심히 일해야 되는 국정원의 예산을 깎아버린 거라고. 그러네요. 예. 국정원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 특히 이게 특수활동비에서 우리가 비율을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680억 원이지만 19%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봐서 누구처럼 보면 이게 일반 특수활동비가 아니고요. 공작비라고 얘기하는 정말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갖다 바쳤던 돈. 특수공작비. 예, 이게 특수공작비거든요. 이 특수공작비의 50%를 삭감한 거예요. 징벌적으로. 특수공작비가 그러면 1,400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죠. 예. 그거를 한 50% 삭감을 해서 징벌적으로 그 부분 국가 예산을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은 거죠. 특수공작비라는 게 뭘까? 특수공작이 뭘까요? 이게 특수공작은 이제 휴민트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뭐 이런 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까 노트북 훔치는 게 특수공작 아니야? 공작 정치 할 때 그 공작 개념이라고 하면 뭔가 엮는 거? 간첩 조작하고? 특수공작비는 용어 자체도 애매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이 특수공작비가 사실은 아무 증빙도 없어도 되는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아무 목적 없이도 꺼내갈 수 있는 돈이 특수공작비인데 이것을 50% 삭감했다는 건 굉장히 좀 크게 삭감이 된 거고요. 이 차제에 이게 특수활동비가 전 국가에 걸쳐서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이게 투명한 그 재정 쪽으로 많이 돌렸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2018년도 예산에서는 좀 덜 반영되긴 했지만 차차 되겠지만 각 국가 그 주무부서들의 특수활동비들을 투명한 회계 기준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얼만큼 투명성을 높일 것이냐. 이따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만 국정원의 집행통제심의라는 걸 설치한다고 하고요. 다음에 심의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다.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상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연 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명칭도 사실상 지금 확정이 됐더만요. 대외안보정보원. 이것도 줄여야 될 텐데요. 대안정. 뭔가 대연정이 생각나는. 안희정 지사도 생각이 나고. 예. 아마 이거를 줄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정보원. 아니면은 대정원, 안정원. 줄임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국정원이라 그러지 다 풀어가지고 국가정보원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정보원으로 불리게 될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 중정, 안전기획부, 안기부, 대외안보정보원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정보원이라고 약칭으로 부르는 게 가장 의미가 잘 와닿을 것 같고요. 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국내 보안 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한대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안 정보란 말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악용해 먹으니까 이제는 아예 업무 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침해,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예방 등 구체화하고요. 대공 이것은 아예 제외하고요. 대공 수사권 간첩 잡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안보 수사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침해 관련 정보 수집 활동 등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대공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검경 쪽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사권 갖고 있는 모든 부처가 다 하고 있어요. 대공 수사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정원이 이 분야를 뺀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고 그다음에 사실로 밝혀졌던 간첩 조작 사건들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따로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 주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간첩 신고는 111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국정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어요. 주도하는 건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경찰밖에 없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들 나십니까?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113 특별수사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간첩을 잡는. 그 국정원에서 이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 업무에서 빼겠지만 이 정보 제공권은 갖고 있어요. 정보 수집과 정보 제공권은 갖고 있고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분야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쪽으로 가든 이게 수사를 하는 곳이 따로 있고 국정원은 본인들이 첩보 활동을 통해서 첩보 수집이 된 거, 정보 수집이 된 것을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말하는 대공, 공안 이런 표현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한번 수사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저 공안 맥과 이렇게 무슨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공안이라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안이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공이 이제 공공할 때 공이고 이게 안이 이제 안전할 때 안자잖아요.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다룬다는 건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공공의 안전과 떨어져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외부 침입 세력으로부터 지킨다 이런 의미. 그런데 그 정치 관련 이슈를 왜 공안과에서 다루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안하고 대공하고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대공은 북한 간첩 다 그거고요. 공안은 집시법 위반. 정치자금법도 다 공안과에서 다루던데. 네, 그렇죠. 정치에 관련된 것들 그 부분은 공안에서 다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중국 가면은 경찰을 공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든 치안 업무 이런 게 다 공안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는 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공안 그러면 간첩 잡는 그 부서의 느낌이 나잖아요. 검사들도 공안만 했던 검사, 특수검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 국정원은 이제 예산도 삭감되고 이름도 바뀌고 어차피 정보 업무는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국가기관의 완전한 몰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만 예산 때문에 또 다시 그 건물을 쓰겠지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2016년에는 작년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국정원이 완전히 비선으로 장악됐다. 이게 지금 보도로 나온 게 우리가 했던 생각이랑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방송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국정원장은 핫바지가 됐을 가능성이 없다. 바지 국장이다. 정부에 충성하고 막 극성 맞은 국가정보원장들은요 나름대로 힘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병기나 이병호라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죠. 이름도 기사를 보면서 있었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남재준이 국정원장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좀 국정원이 좀 세 보이는 느낌이 있었죠. 막 NLL 대화력도 막 갖다 퍼다 주고 막 이런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핫바지를 국정원장을 앉혀놓고 사실은 우병우 라인인 최윤수 그리고 추명호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바로 청와대 직보했다는 거잖아요.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인물들이 국정원을 2016년에는 사실상의 국정원장 역할을 우병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를 하는 직보를 하는 국정원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보를 하는 상황을 최윤수 국내정보 담당이잖아요. 2차장. 네, 2차장이니까 이 사람이 알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런 실드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병우가 대학교 동기 동창인 최윤수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최윤수가 직접 보고하기보다는 자잘한 사안들은 추명호가 우병우한테 직접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최윤수는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하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관여되지 않았다. 요 정도까지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 책임자가 알고도 통제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징계 정도죠. 어떤 감정도 넣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말은 어떤 감정 안 넣고 하는 이야기고 정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병호 국정원장 자체가 너무 고령이셨어요. 우리가 국정원장, 이 병원 원장도 아니고 77세야. 아니 사리 판단이 제대로 돼요? 77세가? 요즘 다 건강하셔서. 아니 그 건강이 아니라 아닌데. 그건 건강은 네. 하겠지. 젊었을 때 좋은 거 많이 드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국제 정세와 대북 정보를 취합해서 무언가 그 국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보 체계를 다 잡는 이런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판단이 가능할까? 그런 이야기는 박지원 의원한테도 해야죠. 박지원 씨 당연히 그 얘기하죠. 이렇게 보십시다. 결국에는 시스템 이런 문제거든요. 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근데 비선 실세들 또는 물론 우병우는 비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연결돼 있는 비선 라인이 최순실일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국정원장이 뜨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국정원장이 청와대 한번 들어오는 것도 나름대로는 뭔가 일정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남재준 이후에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병기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병호부터는 아예 핫바지를 올려놓고 정말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을 올려놓고 월급만 주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월급만 주고 이 양반은 국정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던 거죠. 상납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 모든 정보는 알아서 해버리는 경우잖아. 이게 바로 이게 내란죄입니다. 이게 심재철이 좋아하는 내란죄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국가 안보에 관련돼 있는 이게 국정원이고 우리가 막 이름도 바뀌어야 될 막 몹쓸 조직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군조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스템을 장악했던 건 우병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런 게 내란인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서는 최순실이 농단을 부렸지만 실질적인 국가 시스템 자체는 우병우가 장악해서 그 최고 그 정보를 쥐고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병우가 잡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네. 사실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포기해야지. 적폐 수사는 아우씨.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지. 검찰이 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폐 세력들, 뭐 내란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은 빼고 이쪽 다수 70% 이상의 국민들이 우병우를 지금 검찰이 구속 못하면은 검찰 니들 손 빼. 차라리 공수처 만들자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병우만큼은 이번에는 잡아 넣어야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라든지 내지는 기소가 안 되면 불현듯 떠오르는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석궁. 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 그분 서혜순 씨 변호사 하고 계시죠. 그래요? 그런 건 정말 잘 알아요. 보면. 깨알같이.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에 김관진의 석방이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언론들이 설레발일 수도 있지. 어쩌면 검찰은 그게 쿨할 수도 있어요. 막 반발은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 갔을 때 이게 구속 요건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죄가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찰은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데 법원은 법원 논리들을 갖고 증거 인멸의 요지도 없고 도망칠 오히려도 없으니까 석방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춤할 줄 알았는데 바로 질렀어요. 이제 언론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속도 조절 대신 MB 청와대로 직진 이렇게. 그래서 바로 원세훈 다시 꺼내오고 감옥에 있는 거 꺼내오고 김태호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명박의 숨어있는 비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이상하게 비선이 너무 올라와 있네. 선발. 그 사실상 수족이었던 네. 김태호 당시에도 뭐 보도상에는 뭐 바로 며칠 뒤에 검찰에 출석한다 안 한다는데 출석을 안 했었나 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 김태호 사무실을 바로 압수수색도 했고요. 김태호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네. 이명박이 맨 위에 있었고 그 밑에 원세훈이가 있었는데 보고상의 구조상 김태효는 이명박이 직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원세훈이랑 똑같다고. 김태효까지 치고 들어갔다는 건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했잖아요. MB 청와대로 직진하고 있다고. 김태효 그 압수수색이 마지막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검찰에서 부른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언제나 걸 남겨뒀겠냐고요. 문제는 시그널이죠. 반드시 구속하겠다. 요식행위란 말은 이미 증거는 갖고 있어. 충분하게.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을 걸쳐야 MB까지 가기. 그쪽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음은 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국민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잖아. 김태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으면 MB한테 가겠네. 뻔히 그렇게 해석할 줄 알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검찰은 다음에 이명박을 빠른 시간 내에 부르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왜 벌어지냐 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있을 때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증거품들의 증거 능력을 따질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압수수색된 자료는 법원이 그냥 믿어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변호사하고 다툼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김태효와 관련된 검찰이 갖고 있었던 정보가 있는데 압수수색하면 나올 정보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뇌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증거 수집차 이걸 딱 들이밀면 판사가 법원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푸른나무님 말대로 이명박을 이제 턱 밑까지 간 거죠. 압수수색에서 가져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예. 예.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디가우징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거 예를 들면 A4 용지로 이렇게 놓고 보면 딱 이 느낌이네. 전체적인 거 다 나와 있어. 근데 A4 용지가 조금 그 끝부분이 찢어진 걸로 보면 A4 용지가 아니잖아요. 정보로서는 의미는 없지만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어쨌든 김태효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동관이나 이런 사람 쭉정이에요. 블랙리스트로만 보면 뭔가 있겠지만 김태효하고 원세훈이 핵심이죠. 거기다 김관진 하나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김관진 쪽으로 한번 뚫어보고 원세훈 쪽으로 한번 뚫어보고 김태효 쪽으로 뚫어보는 세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빨리 붙는 놈 5년 감형. 그러니까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마음에 드는 면도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해서 다스의 소유주 관련한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이명박 관련해서 가장 빠른 길은요. 지금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저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게 그냥 지름길이고요. 먼저 가가지고 푹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있죠. 다스, 선거 개입, 기타 등등등등. 이거는 그 다음에 푹 찔러놓고 난 다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하나씩 찔러 넣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명박은 돈 문제가 아닌 이상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철저하게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아마 그 다스 문제는 돈 문제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것이 빠지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묘한 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삼성 일가의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아마 핵심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과 국세청에 있는 자료만 갖고도요. 얼마든지 입증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제일 빠른 놈으로 먼저 푹 찔러야 되니까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명박의 죄가 공적인 죄와 사적인 죄가 있는데 오늘 말했던 것들은 공적인 죄고 사적인 죄 있잖아요. 주가 조작도 혐의가 걸려 있고요. 비자금 그 자체가 이제 뭐 횡령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미 BBK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피해자들 지금 고소도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국정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아무리 봐도 그 국정원 변호사의 죽음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이 얼마나 이상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도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가족들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이 너무 이상하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려달라 이렇게 지금 탄원서도 놓고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그런 세력들이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많던 뭐 싱하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었죠.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고.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폐악질을 하던 유민 아빠 앞에서 음식 처먹던 피자 처먹던 그 새끼들 그 일베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냥 있죠. 저는 팟빵에도 들어와 있다고 봐요. 아직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정원 그 찌끄러기들 블랙 요원들 저는 지금 현직 국정원들은 뭘 못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현재 자유한국당 조직과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시발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또는 양지회나 양호회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이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정치유 변호사가 어떤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껴 자살했다? 저는 맥락에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다. 예. 업무에 핵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증인 정도의 사람이고 심지어 국정원 적폐청산 TF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현안 TF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그 개입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동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그래서 적폐청산 TF에서는 이 사람이 외곽 조직같이 돼 있는 거예요. 협조자. 그래서 적폐청산 TF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2차 소환을 앞두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소환이라는 형식이죠. 이게 어차피 법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소환이라는 형식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자료를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살 사건이 퍼진 거예요. 이게 좀 무서웠다고 생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정치호 변호사 몸속에서 나온 산소량하고 칼륨 농도 그리고 알코올 농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거하고 너무나 딱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CSI나
안 그러면은 그 암살범이 그 암살이 주요 테마가 되는 그 스릴러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살인의 재료들 그리고 살인의 시나리오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사용되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딱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만 마시고 번개탄을 피우면 사람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몸부림 친 그 발버둥의 흔적이 남거든요. 그런데 몸 안에서 발견된 칼륨 그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건 칼륨 농도가 몸 안에서 높아지면 심장박동이 느려져요. 심장박동이 느려진다는 건 뭐냐면 이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몸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칼륨이 주입되면 나중에 그 사망 후에 분석을 하면은 알코올 그 술을 마시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했다라고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의심이 되는 건 칼륨 농도인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스릴러 영화나 이제 전쟁 영화에서도 특급 암살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칼륨이거든요. 그 고문을 위해서나 안 그러면은 그 안전한 인질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나 사용하는 그런 약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세 가지가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면서 세상에 너무 무서운 거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너무 무섭긴 한데 창의력은 정말 떨어지네요. 모방범죄 아니에요? 근데 원래 따라하는 거? 완벽한 범죄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표시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번개탄 사건은요. 정치호 변호사의 번개탄 자살이라고 의심되는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방도 아니고요. 의도적이에요. 얘네들이 국정원 고위직이 관련되지는 않았겠죠. 그 하부 조직 내에서 뭔가 또 다른 명령을 받는 애들이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 입 다물어라. 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게 창의력이 떨어서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현장을 보면은요. 조수석 발 밑에 시트 있는데 발 매트 있는데 거기에다 번개탄을 피우는데요. 그 번개탄 밑에 알루미늄 호일로다가 바닥까지 깔아요. 바닥이 타지 않게. 아, 꼼꼼해라. 돌아가실 분이.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애들 너희들 입 다물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저는 반만 동의할게요. 뭐냐면은 그게 누군가가 죽였다라는 이슈가 되면 더 불리해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건 자살이야라고 마무리해줄지도 확신을 갖지 않고는 그건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죽음이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살로 처리해버린 것은 이를테면은 세월호 사건을 그냥 과적에 의한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만재 혈수선 같은 거 전혀 과적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안 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봤을 때 이게 무너진 이유가 과적 구조변경이 아니잖아. 알면서도 청해진 해운이 유병훈이 잘못해서 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이것을 그냥 단순 자살 사건으로 처리해버리는 사람부터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오촌 살인 사건 경찰서장이 덮으려고 그렇죠. 애썼던 것처럼. 정치호 변호사가 차 안에 나는 처음 알았네 또 법조 인용 보자기라는 게 있다잖아. 예. 그 서류 쌓고 판사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보자기인가 봐요. 황금 보자기인가요? 이만큼 되는 거. 네. 근데 꽉 묶여져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 풀지를 못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칼이든 가위든 쫙 한번 해서 그 서류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정님 말씀에 제가 반만 동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자살을 위장하려면 그런 흔적을 남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예산을 깎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행범들은 제 생각은 추측하건대 뭐 확증하는 건 아닙니다. 추측하건대 어리버리하게 사건을 꾸민 것처럼 만들고 자살인가? 라고 하는데 상세한 그 포인트들을 보면 이거 자살 아니네? 그런 것 같아? 자살 아닌 것 같아? 라는 의심을 푸는 게 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아니,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자살이 아닌 게 보이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요, 뭐, 농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팟캐스트요, 우리 정도 하면은, 웬만한 수사기관보다 수사 많이 알고요, 웬만한 국정원보다 정보 더 많이 알고요, 상식도 생겼고, 웬만한 관료들보다 경제 훨씬 많이 합니다. 왜 이래? 우리는 사실 다방면의 전문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도 개돼지라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2에피소드를 4년 가까이 공부해보세요. 전문가, 아주 다방면의 전문가가 됩니다. 예. 자, 어쨌건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세월호로 죽은 학생들 가족이나
변호사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던 정치호 변호사의 가족들이나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의 또는 자기 가족의 죽음이 석연치 않으면 원통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거든. 큰 틀에서 보면 나쁜 세력이 정치호라는 사람을 나쁘게 써먹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가가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써먹을 때는 언제고 지켜주지도 않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자살로 단정해서 수사하지 말고 타살 의혹도 열어두고 꼼꼼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한다. 또 정치호 변호사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화한 사람과 만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국정원 직원 등과 통화한 내역 등에 대해서도 들여봐야 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인데 만에 하나 타살이라면 다른 국정원 직원을 위해서라도 밝혀져야 하지 않나. 무서워서 누가 국정원을 다니고 싶어 하겠나. 예.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잖아요. 그럼 장례 절차를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냉동 상태로 그대로 있고, 왜냐하면 재부검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보호 중인 거고요. 지금 이거 유가족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정치호 변호사의 형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지금 생각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의사를 대변해서 얘기한 건데, 수사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자살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의문이 많은데, 그냥 묻어버리는 거는 예전에 그냥 마티즈 사건의 재탕밖에 안 돼요.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가족들의 그 의구심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원한이라고 하죠. 이런 게 바로 원한이 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사실 한맺힌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가족을 잃어도 슬프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의문사들이 다 공통적인 게 왜 죽었는지 죽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도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 상태로 두면은 그 가족들은 그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원한을 품고 살게 돼요. 그래서 꼭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명박 때요. 비서실장이 하나가 류우익이라고 있었어요. 류우익. 참 이름 류우익. 예. 예. 국정원에 이제 간부급들 되는 직원들 불러다가 헌법 교육을 시켰대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헌법 교육을 왜 시켰겠어요?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곧 그 국가는 대통령이다. 이런 식이 주입돼서 왜 우리 개망나니님 후배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대답 안 할 겁니다. 아니, 헌법 교육을 시키려면 외부에서 저명한 학자를 데려다가 시켜야죠. 조국 그때 교수였죠. 조국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켰어야지. 왜 지가 하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서열이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교육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헌법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은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굉장히 얇고 쉬운 말로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모두 다 감동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 위반하는 거죠. 예. 심재철 이야기도 우리가 내란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우리 야수님의 후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가의 안위가 흔들려서 국가의 전망이 어지러워진다. 결국은 그런 논리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국민은 빠져 있거든요. 국민의 이익,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대통령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치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양, 그런 식으로 잘못된 확신범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게끔 만들어줬던 바로 그 결과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죠. 경제적으로든 민주적으로든 복지로든 어느 곳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떠는 후퇴해버린 결과를 낳게 돼서 근데요 지난 9년 동안의 어떤 그런 세월들이 적폐적 세월들이 꼭 손해만은 아니에요. 역사는 그렇게 부침을 반복하거든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 전진하는 거.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적폐청산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부패 좀 없어지고 기타 등등의 경쟁력이 생기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뿐이었던 창조 경제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혁신 성장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지간한 4대 종교를 다 섭렵해본 마차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못했던 거를 직업은 다 해봤다고 했는데 종교는 다 못해봤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항상 모든 종교 앞에서 궁금한 건 한 가지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나요?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알겠다고. 신부님이든 뭐 스님이든 신이 있고 다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특별히 뭔가 잘못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소소한 저는 특별히 잘못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이유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혼자 살게 됐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만났을 때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옛날에는 땅도 안 밟고 다니던 애였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거를 학원 사이사이에도 다 하니까 우리는 너를 그렇게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이 좀 있는 집이셨어요? 아니, 그게 엄마가 엄청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차로 데려준 게 지게로 이렇게 우선 이렇게 고려장이야. 근데 그때는 그게 나쁘고 좋은 거를 몰랐고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큰 줄 알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서울에 와서 전철을 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해방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철 타는 게 너무 좋다. 여기서 진짜 안 타고 다녀야 될 때도 전철을 탔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과보호에 있었다 보니까 정말 혼자가 됐을 때 이게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마차님의 그 특유의 그 긍정적인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왜요? 예, 그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유로 성당에 갔었어요. 저희 집도 원래는 불교였는데 엄마가 그 수술하신 다음에 천주교로 개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럼 너도 성당 등록해 해서 가서 성당에 저 오늘부터 성당 다니고 싶은데요 해서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성가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가대를 한 6년을 오빠한테 한 거죠. 450만 원을 그쵸. 그 성당에서 450만 원을 날린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성당을 다니면서 같은 성당이지만 또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당은 막 이렇게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선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남을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왜냐면 거죠? 너무 고생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걸로 전도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저 종교를 믿어야 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당시에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딘가에 매달려야 될 때가 필요했을 때 저한테 그런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의 관리인 아저씨가 그냥 제가 오면은 밤에도 문을 열어준 거예요. 다 잠궈 놓고도 아저씨 저 잠깐만 들어가서 기도 좀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아니, 보통 수요일에는 신부님이 쉬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건 몰랐어요. 수요일은 신부님 쉬는 날이에요. 근데 아저씨가 이제 열어주니까. 그리고 성당의 모든 교사라던가 성가대라던가 이런 걸 하면 다 알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나중에 그래서 청년회장까지 합니다, 제가. 신앙심 하나로. 저 친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청년회장 하면 잘할 거야 하면서 이제 또. 아니, 그렇죠. 그때는 수도 있겠네요. 그랬었는데 제가 한 24살, 5살 때 그때까지 저는 그냥 완전히 기복신앙이었어요. 뭘 하든지 이거 제발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만 했었던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렵게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한 지 한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되게 어이없는 상황에서 제가 신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그때 대안으로 뭘 했냐면 그 다음 직업을 정하기 전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메주고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뭐 어디? 보스니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죠. 외국에. 아니요, 외국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라는 곳에 그때 내전이 막 끝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메주고리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성모님이 발현을 한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세계 뭐 3대 성지 안에 든다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끝낸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81년도에 성모님이 발현을 했다.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이 봤다. 예. 그게 파티마처럼 메주고리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어요. 없는 돈을 박박 긁어서 내가 여기를 갔다 와야지만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회사를 6개월을 다녔었는데 그 여행을 떠나기 딱 직전에 회사에서 내가 여행에 든 만큼의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봐라 하느님이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태리를 돌아서 크로아티아를 돌아서 보스니아까지 들어갔어요. 저 그렇게 2번을 갔어요. 제가 보스니아를. 이탈리아를 2번을 갔다 네, 오지. 이태리를 2번 그러니까 이태리를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놀고 오는 걸 2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이제 신부님을 모시고 가니까 매일매일 미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고백성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성사 하면 피정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일종의 그 카톨릭에서 가는 종교적인 워크숍 같은 거거든요. 피정이. 피정가죠. 그 피정에서 이제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매일매일 고백성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 짓이 없는데 했던 거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미사하고 공부한 거밖에 없는데 왜 고백성사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에 대한 반성을 또 해야죠.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걸 계속 끄집어내서 하는 거죠. 예. 탈탈 털 때까지.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사실 입이 무거워야 될 것 같아. 힘들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간질간질 하겠어. 제가 저거 했다는데 법적인 의무는 못 건들 것 같아.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그게 밝혀지면 파면당해요. 그렇죠. 예, 거기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책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도둑인 거 뻔히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파면이- 본인이 잡혀간 그게 경우도 파면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무서운 게 그 집안 전체가 그 교적을 등록을 못 해요. 그래요? 예. 그 자식 때까지. 파면이 이렇게 무섭고. 예, 다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파이면은 그게 더 무섭다. 카톨릭에는 교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주민등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적을 한번 등록하면은 전국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카톨릭 안에서. 맞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자손 대대로 안 된다는 그게 얘기죠. 이제 파면당한 신부, 그러니까 부정해서 교리를 어겨서 파면당한 신부는 2대까지인가 3대까지가 교적 등록을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명시적인 규정이지. 어떻게 추적해요, 그거를? 추적할 수가 없죠. 이제 행정 조직이 그만큼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과거에는 이게 카톨릭이 이게 국교였던 나라에서는 그만큼 그 신부님의 침묵 서약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치인들이 좀 세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혹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까봐 법으로 엄청 세게 해놓은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해달라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상황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와중에 제가 450을 사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임팩이 컸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사실은 성당의 잘못도 있었거든요. 왜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분명히 이 사건을 성당에서 공론화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너무 어리버리해서 못한 것 같은데 신부님한테 그거를 고백성사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신부님 붙잡고 이야기하기는 싫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처럼 만들어서 성사를 했는데 저는 신부님이 어느 정도 너 누구냐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아니면은 공표라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성당에 매달렸던 내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엄마로부터 이제 개종을 다 해서 할머니까지 다 개종을 했는데 아빠가 끝까지 안 하셨었거든요. 아버님 불교셨던 네. 거예요? 계속?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내가 성당을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오히려 거예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봤을 때. 나 집에서 108배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종교를 막 이렇게 바꿨다 어쨌다 이거를 어디를 가나 어느 종교를 믿으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생기는 게 내가 이게 기준이 안 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어딘가에 매달려야 될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걸 누가 알려줄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겠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라. 주기도문. 몰라 나는 안 되잖아.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랬었나 봐요. 그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과보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거예요. 나는 이게 내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나와 있을 때 좀 이걸 이겨내야지라기보다는 무기력해지는 면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너무 부모님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도움이 안 된다. 부모님이? 네. 부모님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 원래 부모님은 도움 안 돼요. 그걸 몰랐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사실 부모님은 우리가 아기 때 이후로 사실 우리를 통제하는 존재지 도와주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 근데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방향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좋죠. 편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면은 부모님들이 교사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방향 지시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방향 지시는 사실 부모님이 많이 결정을 못 내려줘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챙겨주는 엄마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렇게 성장해서 결혼한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으로 패닉이 온대요. 자기 선택으로 살아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럴 수 있죠. 이게 정신적으로 패닉이 와서 일종의 자폐 증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정신과에 내방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30대 중후반 남자들 중에 자기 스스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해준 거였다를 깨닫고 나서 이게 모든 걸 차단시켜 버린대요. 아니 지금 제가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게 비슷해요. 지금까지 엄마가 다 만들어 뭐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심지어 학교나 과까지 전부 다 이거를 다 만들어준 상황에서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고3 때까지 화장실을 가는 것도 허락 맡았던 애들이 대학에 갔다고 해서 자기 혼자 결정을 하라고 갑자기 하면 얘네들이 잘할 수 있겠냐. 근데 정확하게 제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와서 하라고 하면은 왜 대학교 다니면서 레포트도 과외받는다고 하는 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는 전과가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전과 보면서 편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제가 30대에 와서 똑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엄마, 아빠, 동생들을 다 블락했어요. 메신저에서? 메신저에서. 카톡 가족방에서 탈퇴해버리고 나한테 다 연락하지 말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순간 그게 터진 거예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그동안 옛날에 모든 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화풀이 한 건데 사실 지금 찾아도 완전 늦은 건 아니지 않아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지금 떨어져서 살 수 있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짜증이 오는 거예요. 또 내가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내 말도 안 들어. 왜냐면 자기들이 지고 흔들었던 컨트롤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고까지만 하세요.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방향 제시만 선택은 하라고 나비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근데 정말 우겨야 되는 거 우기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줄 건 들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 뭐 이사 갈 때도 뭐 그런 걸로도 사실 많이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얼로 이사 가자. 집을 사서 가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안 된다. 우리 경제 방송도 팟캐스트 엄청 듣잖아요. 집값 떨어진다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안 된다. 전세로 가야 된다. 어쩌는 거야.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가 빚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빚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내 빚을 져야 된다는데 자꾸 집을 사자는 거여서 지금 안 된다. 난 떨어질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선택하고 왜냐면 그래서 이제 마포로 갔는데 마포 쪽에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굳이 막 은평구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럴 땐 강하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다 따라갔잖아요. 엄마 말이 옳고 형이 말이 옳고 다 따라갔지만 지금은 내가 얻는 정보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형들이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고 어머니가 듣는 뉴스보다 더 많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든 전문가들 통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더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차님도
오히려 이제는 그걸 좀 즐기세요, 그냥 그걸. 블락을 풀까요? 네, 즐기세요. 그냥 그걸 즐겨, 그냥 네. 이제. 블락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블락하면 뭐해? 결국엔 다시 연락될 건데. 결국 그 신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종교를 가진 것도 엄마가 성당 다녀라 해가지고 간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당에서 받은. 결국에는 그 450만 원이 이제 타고 올라갈까? 결국 엄마가 성당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내 450만 원에 이제 시작이 엄마로 된 거네. 엄마가 갚아야겠네요.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또. 아니, 근데 성당을 다닌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지금도 가라오면 갈 수 있는데, 약간 지금은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약간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되는 게 어차피 위로 가면 교리가 비슷하다던가, 어차피 죄 안 짓고 살고 착하게 살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했던 기도, 마음속에 바라던 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넘어지지 않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너무 올인하고 올빵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면 완전 자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세 분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원주의를 원하는. 내가 왜 그런지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 명 동시에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한 번에 세 명 동시에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자, 팟캐스트, 정치 팟캐스트를 하고 정말 서슴포를 시절에도 정말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세 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깔려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평등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특권층에 대한 거를 싫어하는 거, 공평한 거, 평등한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이.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 싫어하고 사실 그 눈으로 보면은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너도 종교 중에 하나고 나도 종교 중에 하나고 다 우리는 같이 서로 친구야.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정책, 평등 정책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싫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게 좀 나는 좀 그 모든 게 다 맞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게 맞아라고 하는 영역이 또 제가 느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색깔이 같아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제 그게 좀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 유일신, 나 위에 다른 신은 믿지 말아라는 거.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가 성경에 있지 않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 말에는 다른 신도 있다 해요. 그죠? 유일신 씨를 존중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일신 씨를. 그렇죠. 저는 이제 그분을, 네. 그러니까 순서로 정하면 이제 1번. 뭐 있겠죠. 1번 밑에는 그냥 쭉 그냥 다 낮은 애들이고. 일신이 형 화이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번 공동 1등. 뭐 행사 뭐 애매하면 되잖아요. 공동 우승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알죠? 특히 교회 행사 또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민감하니까. 네. 뭐 누구 1등 좀 싸워요. 그러니까 항상. 자, 오늘도 역시 공동 1등입니다! 뭐 다 웃으면서 끝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시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공동 우승입니다로 끝내고 싶은 거고. 저는 일신이 형 존중합니다. 이렇게 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은 이제 그 종교적인 성향은 거의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이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보면 나올 텐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한 분들하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자란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었으니까 저도 보면은 그런데 아무래도 쭉 이어져 온 분들이 이제 김일희 씨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대학 이후에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라도 뭔가 이거는 뭔가 해서 공부 좀 하고 이래 하다가 한 분하고는 좀 다른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고 좀 뚫고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SNS에서 봤던 게 있는데 저처럼 기복신앙에 매달려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저한테 되게 띵하게 온 거였었거든요. 그 초등학생이 적은 건데 그 달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라는 칸에 자기 소원을 적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적었냐면 제 소원은요. 아직은 다 행복하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들어주세요. 네. 이런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게 진짜 행복한 애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재벌 회장님 손녀딸이라든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걱정거리가 없는 뭐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아이들은 처음 본 사람을 경계하지 않거든요. 그거에서 저는 항상 뭐라 해야 되나 좀 경외심 같은 걸 느껴요.
아이들이 나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도 그냥 빵긋빵긋하면서 이렇게 자기 친구처럼 대할 때 진짜요? 예, 이럴 때 그런가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 이랬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재단하고 재고 측정하고 뭐 분석하려고 들은 거예요. 네, 맞아요. 방금 그 어린이가 쓰는 그 달림 제사 오늘 좀 충격적이네요. 저는 굉장히 많이 적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어렸을 아직은 때는. 다 행복하니. 네. 자, 오늘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개인이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각자 소신의 그냥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맞다 틀리고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의견을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마음에 걸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잊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신을 믿으십니까? 검찰은 추가 혐의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한 2달 전 방송이었나요? 드론 예. 드론 상용화에 대한 우리가 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실생활에 있어서의 드론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등량도라고요. 등량도. 그 섬의 우편물을 드론이 갔다가 날른 거예요. 4km를 건너가지고. 8분 만에 바다를 가로질러서 섬마을 밭에 내려 우편 배달부를 한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이 드론이라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개발된 나라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환경 자체가 섬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서만 움직이니까 뭐 효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따졌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되게 떨어져 있는 비행체예요. 드론이.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섬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산간지방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섬마을에 드론이 우편물을 배달했다? 괜찮은데 이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등량도에 있는 우체국에서는 매일 왕복 17km를 80분 배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53통의 소포 등기를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등량도가 고흥에 있거든요. 고흥 하면 떠오르는 섬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고흥에 섬이 있어요? 고흥에 섬이 있죠. 고흥은 유자로 유명하죠. 유자. 고흥 유자. 고흥 앞바다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설옥도입니다. 그게 남쪽에 있고요. 지도상으로만 보면 서쪽에 있는 게 바로 등량도인데 지도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고흥이고요. 내륙이고 땅이고 묻히고 여기가 등량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4km 정도 되는 거를 드론으로 갔다가 날랐다. 시범사업 같은 걸로 한번 해보는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왜 섬은 특히 이런 섬은 배가 뭐 하루에 한 번이나 들어가나? 우편물 한번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요거는 시범사업이긴 한데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편지 보내고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이런 걸로 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택배 개념. 응급의약품 같은 거. 이 각 보건지소들이 이렇게 작게나마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네트워크는 다 갖춰져 있는데 실물이 움직이는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 응급의약품 같은 게 이 바로바로 필요한 그 순간에 즉시에 보급될 수 있다고 하면 복지 측면에서도 굉장한 진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드론으로요, 그 섬 또는 산골 마을 이런데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겨울철에는 눈이 온다거나 예. 섬에서는 무슨 태풍주의보가 분다거나 이럴 때 드론을 통해 가지고 급한 것 사실 우편물 배달하려고 뭐 이걸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 우편물이라는 게 다 예. 고지서밖에 꽃편지지에 편지 보내는 거 그런 건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이게 드론 우편 상용화 시기가 2022년이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아울러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혁신성장은 사실 알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정책을 연속성장에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패러다임들을 깨고 과감하게 뭔가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좀 비아냥거리는 게 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창조경제. 실제로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조경제도 애매하지만 혁신성장도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좀 속도를 좀 내가지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줘라 이런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이 있을 만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공산품 위주의 그런 성장 말고 또는 뭐 건설, SOC 위주의 성장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의 아직까지는 그 IT 산업의 피크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다시 이어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슈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을 다 장악해가면서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중국발 그리고 러시아나 유럽 쪽에서 드론 레이싱이라는 스포츠가 새로 유행을 하면서 그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드론 레이싱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 끄트머리까지 가거나 충청도까지 가야지만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벤트로 그 인천에서도 그렇고 저 서울 외곽에서 그 드론 레이싱 이벤트가 열리고 있거든요. 규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규제를 적용해야지 그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일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이 드론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 협회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이 게임들도 많이 생겨서 앞으로 재미있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드론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680억 원 삭감됐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요? 너무 아쉬워요. 왜요? 더 할 수 있었는데. 앞에 일자 정도는 붙이거나 뒤에 영어를 하나 붙이거나. 이 사람이 역시 우리 개망난이는 생각이 짧아. 왜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때 국정원이 현재 열심히 일해야 되는 국정원의 예산을 깎아버린 거라고. 그러네요. 네. 국정원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 특히 이게 특수활동비에서 우리가 비율을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680억 원이지만 19%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봐서 누구처럼 보면 이게 일반 특수활동비가 아니고요. 공작비라고 얘기하는 정말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이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갖다 바쳤던 돈. 이게 특수공작비? 예, 이게 특수공작비거든요. 이 특수공작비의 50%를 삭감한 거예요. 징벌적으로. 특수공작비가 그러면 1,400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죠. 예. 그거를 한 50% 삭감을 해서 징벌적으로 그 부분 국가 예산을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은 거죠. 특수공작비라는 게 뭘까? 특수공작이 뭘까요? 이게 특수공작은 이제 휴민트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 뭐 이런 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까 노트북 훔치는 게 특수공작 아니야? 공작 정치 할 때 그 공작 개념이라고 하면 뭔가 엮는 거? 간첩 조작하고? 특수공작비는 용어 자체도 애매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이 특수공작비가 사실은 아무 증빙도 없어도 되는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아무 목적 없이도 꺼내갈 수 있는 돈이 특수공작비인데 이것을 50% 삭감했다는 건 굉장히 좀 크게 삭감이 된 거고요. 이 차제에 이게 특수활동비가 전 국가에 걸쳐서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이게 투명한 그 재정 쪽으로 많이 돌렸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2018년도 예산에서는 좀 덜 반영되긴 했지만 차차 되겠지만 각 국가 그 주무부서들의 특수활동비들을 투명한 회계 기준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얼만큼 투명성을 높일 것이냐. 이따가 그렇죠. 또 다른 얘기가 나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관리한 위장 사업자 이름의 차명 계좌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댓글부대 운영비 52억 원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발견된 겁니다. 국정원은 실제 위장 사업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댓글 운영비를 유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관리했던 위장 사업자 명의의 계좌는 여러 개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의 위장 계좌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공작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금융 계좌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핵심은 해당 계좌들의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했거나 국정원의 불법 공작들이 더 확인될 수 있어 수사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도 국정원의 위장 사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조사 TF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총선 대비 작전 지침 문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 9일 결재한 이 문건엔 2012년 3월 12일부터 총선 당일인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사이버사 심리전단 인력 전체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총선 개입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겁니다. 하루 뒤인 2012년 3월 10일 역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협조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 총선 개입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 이슈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했던 겁니다. TF는 또 김 전 장관이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01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은 팀 내 수사관이 대선 개입 지시 여부를 조사하려 하자 왜 대선 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수사관은 수사팀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이 신중한 모습입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남긴 우 전 수석은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16시간 가까운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국정원 쪽에서 알아서 보고했으며 나머지 혐의 역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찰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와 함께 우 전 수석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우 전 수석에게 기습적으로 압수한 것으로 당시 함께 수색한 차량에선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공안 그러면 간첩 잡는 그 부서의 느낌이 나잖아요. 검사들도 공안만 했던 검사, 특수검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 국정원은 이제 예산도 삭감되고 이름도 바뀌고 어차피 정보 업무는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국가기관의 완전한 몰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만 예산 때문에 또 다시 그 건물을 쓰겠지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2016년에는 작년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국정원이 완전히 비선으로 장악됐다. 이게 지금 보도로 나온 게 우리가 했던 생각이랑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방송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국정원장은 핫바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바지 국장이다. 정부에 충성하고 막 극성 맞은 국가정보원장들은요 나름대로 힘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병기나 이병호라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죠. 이름도 기사를 보면서 있었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남재준이 국정원장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좀 국정원이 좀 세 보이는 느낌이 있었죠. 막 얘네들 대화력도 막 갖다 퍼다 주고 막 이런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핫바지를 국정원장을 앉혀놓고 사실은 우병우 라인인 최윤수 그리고 추명호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바로 청와대 직보했다는 거잖아요.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인물들이 국정원을 2016년에는 사실상의 국정원장 역할을 우병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를 하는 직보를 하는 국정원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보를 하는 상황을 최윤수 국내정보 담당이잖아요. 2차장. 네, 2차장이니까 이 사람이 알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실드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병우가 대학교 동기 동창인 최윤수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최윤수가 직접 보고하기보다는 자잘한 사안들은 추명호가 우병우한테 직접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최윤수는 추명호가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하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관여되지 않았다. 요 정도까지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 책임자가 알고도 통제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징계 정도죠. 어떤 감정도 넣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말은 어떤 감정 안 넣고 하는 이야기고 정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병호 국정원장 자체가 너무 고령이셨어요. 우리가 국정원장, 이 병원 원장도 아니고 77세야. 아니 사리 판단이 제대로 돼요? 77세가? 아 요즘 다 건강하셔서 아니 그 뭐 건강이 그건 아니라 아닌데. 그건 건강은 네. 하겠지. 젊었을 때 좋은 거 많이 드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국제 정세와 대북 정보를 취합해서 무언가 그 국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보 체계를 다잡는 이런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판단이 가능할까? 그런 이야기는 박지원 의원한테도 해야죠. 박지원 씨 당연히 그 얘기하죠. 이렇게 보십시다. 결국에는 시스템 이런 문제거든요. 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근데 비선 실세들 또는 물론 우병우는 비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연결돼 있는 비선 라인이 최순실일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국정원장이 뜨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국정원장이 청와대 한번 들어오는 것도 나름대로는 뭔가 일정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남재준 이후에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병기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이병호부터는 아예 핫바지를 올려놓고 정말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을 올려놓고 월급만 주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월급만 주고 이 양반은 국정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던 거죠. 상납하는 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 모든 정보는 알아서 해버리는 경우잖아. 이게 바로 이게 내란죄입니다. 이게. 심재철이 좋아하는 내란죄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국가안보에 관련돼 있는 이게 국정원이고 우리가 막 이름도 바뀌어야 될 막 몹쓸 조직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합니다만 국정원의 집행통제심의라는 걸 설치한다고 하고요. 다음에 심의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다.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상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연 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명칭도 사실상 지금 확정이 됐더만요. 대외안보정보원. 이것도 줄여야 될 텐데요. 대안정. 뭔가 대연정이 생각나는. 안희정 지사도 생각이 나고. 예. 아마 이거를 줄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정보원. 아니면은 대정원, 안정원. 줄임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국정원이라 그러지 다 풀어가지고 국가정보원이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정보원으로 불리게 될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 중정, 안전기획부, 안기부, 대외안보정보원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정보원이라고 약칭으로 부르는 게 가장 의미가 잘 와닿을 것 같고요. 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보안 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한대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안 정보란 말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악용해 먹으니까 이제는 아예 업무 범위를 북한 정보,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침해,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예방 등 구체화하고요. 대공 이것은 아예 제외하고요. 대공 수사권 간첩 잡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안보 수사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침해 관련 정보 수집 활동 등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대공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검경 쪽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수사권 갖고 있는 모든 부처가 다 하고 있어요. 대공 수사는.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정원이 이 분야를 뺀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고 그다음에 사실로 밝혀졌던 간첩 조작 사건들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따로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 주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간첩 신고는 111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국정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어요. 주도하는 건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경찰밖에 없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들 나십니까?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113 특별수사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간첩을 잡는. 그 국정원에서 이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 업무에서 빼겠지만 이 정보 제공권은 갖고 있어요. 정보 수집과 정보 제공권은 갖고 있고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분야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쪽으로 가든 이게 수사를 하는 곳이 따로 있고 국정원은 본인들이 첩보 활동을 통해서 첩보 수집이 된 거, 정보 수집이 된 것을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말하는 대공, 공안 이런 표현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한번 수사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저 공안 맥과 이렇게 무슨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공안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공안이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공이 이제 공공할 때 공이고 이게 안이 이제 안전할 때 안자잖아요.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다룬다는 건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공공의 안전과 떨어져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외부 침입 세력으로부터 지킨다 이런 의미. 그런데 그 정치 관련 이슈를 왜 공안과에서 다루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안하고 대공하고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대공은 북한 간첩 딱 그거고요. 공안은 집시법 위반. 정치자금법도 다 공안과에서 다루던데. 네, 그렇죠. 정치에 관련된 것들 그 부분은 공안에서 다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중국 가면은 경찰을 공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든 치안 업무 이런 게 다 공안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는 되네요. 네.